일본 강요들이 아주 잇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안보담당상은 그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그 수산물을 전면 금지, 수입 금지한 거에 대해서요. 일본으로 그 중국발로 추정되는 그 항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까 네. 이런 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통신업계에다가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고요. 네. 중국이 보기에는 많은 일본 국민도 그렇고 절대 다수 국가가 방류를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 뭐 불매 움직임도 좀 이거는 네. 결국 일본 스스로가 초래한 문제 아니냐. 그 글로벌 타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 분노를 과장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그렇게 코스프레한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진짜. 강한 비판입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본이 중국의 수산물 금수에 대해서 WTO 제소를 만지작거린다. 갈등이 좀 더 심해지네요. 어제 일본 강요들이 아주 잇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교토통신이 종합을 했는데요. 경제산업상 지금 일본으로 그 중국발로 추정되는 그 항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하면서 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생각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잡은 생선의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다는 지점도 그 점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경제안보담당상은 그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중국이 일본산 그 수산물을 전면 금지, 수입 금지한 것에 대해서요. 다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하는 게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농림수산상은 그 이제 중국이 일본 수산물 그 금수한 거에 대해서 새로운 수출지 개척 같은 임기 응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WTO 제소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일단 항의를 하고 뭔가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조치도 취하겠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카드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총무상은 이제 지금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까 네. 이런 걸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통신업계에다가 그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외무상은 어제 정례회견에서 이런 그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오염수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중국 사람들한테 발신을 해라 이렇게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왕이 중국 그 중앙정치국 외교위원 겸 외교부장하고 만날 그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화 접촉 같은 정해진 게 없지만 계속 그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그리고 나왔나요? 네. 그 자민당 차미연 간사장이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2021년에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중국이라고 거명하지는 않았는데요. 특정국 수산물을 전면 금수하는 나라는 여기 가입할 자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네. 중국은 뭐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쪽의 반응도 정리가 나왔나요? 예, 네. 언론들 경우는 이제 그 공명당 그 대표 그 중국 관련 계획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이 그 좀 곤혹스러워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미우리는 시진핑이 지금 중국 SNS에 그 대일 비판 갖고 일본 제품 동료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를 묵인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오염수 방류를 외교 카드로 활용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요미우리에다가 중국 측 불안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어쩌면 처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본이 장기 마찰에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사히는 공명당 대표 방중영기가 중국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런 그 정치적 인식이 일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정상회담 열릴 때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리창 중국 총리 회담을 여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봤는데 그게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국제 행사가 있는데 이때 중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만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식의 분석입니다. 네. 중국은 연일 오염수 방류를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도 정례 브리핑에서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핵 오염수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과학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가라앉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뭐 여러 나라가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당당하게 미국 말고 그 명단을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보기에는 많은 일본 국민도 그렇고 절대 다수 국가가 방류를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제품 뭐 불매 움직임도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듭 이거는 네. 결국 일본 스스로가 초래한 문제 아니냐 그런 걸 단속하라는 압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타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 분노를 과장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그렇게 코스프레한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코스프레한다. 네,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진짜 강한 비판입니다. 네, 비난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프랑스판 IRA에 한국 전기차도 비상이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연합뉴스 브뤼셀 특파원이 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른바 프랑스판 IRA 이 예고 이게 이제 이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전기차를 생산해서 운반해서 이제 수출지까지 운반하는 이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총량을 합산해 가지고 이른바 환경 지수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런 우리나라 업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초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랑스 조치가 유럽의 다른 나라도 확산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무역협회하고 유럽에 있는 한국기업연합회가 프랑스 정부에 이제 지난 25일자로 의견서를 전달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유럽연합 간의 FTA를 잠재적으로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월에 이른바 녹색산업 법안 이런 걸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 점수를 매겨서 그렇죠. 그에 따라서 좀 차별을 두고 뭐 보조금을 지급하든 안 하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계도 그렇고 네. 우리는 좀 유럽에서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송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프랑스 이 법에 해상 운송 관련 이른바 탄소 배출 계수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보다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는 게 우리 업계 쪽 지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먼 국가에서 오는 전기차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당장 시행은 아니죠? 지금 내년 1월부터 네. 이제 규칙을 이제 해서 이제 6개월간 유예 이제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런 뭐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좀 오고 갈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네. 프랑스도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유럽연합 단일 시장 규정에 따라서 개별 회원국이 뭔가 이렇게 규제를 하려면은 먼저 집행위에 사전 통보를 하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통보를 받으면은 3개월간 이제 다른 회원국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은 최대 1년 6개월간 시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조치가 유럽 내가 아닌 유럽 여교에서 오는 전기차 수입을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국들이 뭐 굳이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프랑스 방안이 괜찮네 해서 다른 유럽국들도 이런 방안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유럽연합이 프랑스가 이제 미국 IRA에 대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는 것도 견제하겠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끼인 그러니까요. 그런 격이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겁니다. 네.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좀 피해를 당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CNN 보도네요. EU 신규 디지털 규제, 미중 빅테크 주요 타깃으로 한다. 일단 디지털 규제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이런 그 빅테크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많았죠. 뭐 돈은 벌어가면서 뭐 제대로 뭘 안 하고 하는 식에 대한 게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쭉 의견 수렴을 해서 작년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법 DSA라고 이제 약칭인데요. 이거를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검토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25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입법이요, 이 DSA가 사실상 미국 빅테크들을 겨냥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 글로벌 여기를 보면 이제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그리고 또 중국 틱톡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IT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불가피한 겁니다. 어떤 걸 규제하는 건가요? 보면은 지금 유럽연합 안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둔 대규모 기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광고 같은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성적 지향, 민족에 따른 차별 같은 걸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어린이 대상 데이터 활용 같은 것도 상당히 규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 광고는 물론이고 정치나 특정 이슈에 관한 공공성 광고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이렇게 유저를 가입시킬 때 개인정보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동의하라 하는 거 그렇죠. 있죠. 이제 네. 그런 것도 사실상 강요를 하는데 대부분 그걸 뭐 아니다 하면 가입을 못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규제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다크 패턴인데 그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유저가 서비스 약관 제대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식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빅테크, 특히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타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특히 규모가 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른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빅테크들인데 이거 말고 별도의 독립적인 리스크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플랫폼이 무슨 뭐 뭔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 개입, 인권 침해 같은 그런 소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른바 광고 저장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유저들이 조금 뭐 좀 의구심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가서 그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 대규모 플랫폼 목록은 지난 그 4월에 최종 확정해서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어기면은 글로벌 연간 수익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실 유저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이렇게 규제가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데 회사 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그리고 CNN은 지금 유럽연합 말고 여개국들도 이걸 보고 야 저거 괜찮구나 해서 그런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IT 대기업들이 그동안에 뭐 사실상 뭐 비판 전행한다는 비판이 많았죠. 유럽연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기업의 수익성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그렇죠. 민감하게 네. 또 작용을 할 것 같네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노조 보고서를 첫 발간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재출발을 하고 나서 지난 네. 6월이죠. 첫 연설을 한 데가 필라델피아였거든요. 그때 그 행사한 그 연설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요. 미국에서 단일 최대 노조인 전미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 AFL-CIO 이렇게 하면 귀에 익으시죠. 네네. 여기서 했습니다. 그때도 본인이 역사상 가장 친노적인 대통령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재무부가 노조를 사실상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예, 이 보고서 제목이 그저께 냈는데요. 노동조합과 중산층이란 제목, 재무부가 이런 보고서를 내서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지금 뭐 미국 언론들 분석은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큰 노조가
전기차 지원을 하니까 자동차 노조들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전기차로 넘어가면 뭐 그 고용 인원도 줄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원래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재선 출마했는데 지지 선언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집토끼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이 보고서를 낸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고서는 아주 그 노조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를테면 노골적이네요. 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유사 직종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 수입이 많기는 한 15%더 많다. 그리고 또 비노조원들도 급여라든가 환경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조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했고 성장에도 그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해왔다.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노조의 그 긍정적인 그 측면이 많은데도 그동안에 이것이 많이 가려져 왔다. 아주 뭐 대놓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0년 사이 그 이런 그 노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여론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도 상기시켰고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미국 중산층의 어떤 중추였는데 그동안 그 공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을 또 옐런 장관이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선거 전에 집토끼를 잡기 위한 결국은 선거로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제 바이든 지지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좀 속이 탄다는 겁니다. 그 틈을 또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정책 폐기하겠다고 해서 또 이쪽 그 노조에 이 자동차 노조에 접근을 했는데 뭐 그쪽에서 뭐 트럼프는 쳐다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 룰라 대통령 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블룸버그가 어제 브라질 정부 소식통이 그러더라 하면서 전했는데요. 네. 올해 유엔 총회 기간에 바이든이 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9일쯤 맨하탄에서 만나서 공동 이벤트 어떤 이벤트인지는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래 갖고 두 나라 노동 환경 개선을 함께 촉구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라질 노동장관이 블룸버그에 두 정상이 노동관계 개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성명서를 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친노조다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노동, 노조 이쪽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신경을 쓰는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 트럼프 지지율 공화당 첫 토론회 보이콧도 급락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 안 나온 거죠? 안 나왔죠. 네. 뭐 안 나왔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 디센티스 그다음에 그 최근에 했던 그 인도계 그 사람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라마스와미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에머슨 대학이 직후에 그 토론회 직후에 1,000명의 그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트럼프 지지율이 50% 물론 지금 1위인데 그 직전 토론회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가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6%포인트가 낮아져도 50%군요. 그렇죠. 여전히 네. 높은데 그래도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디센티스하고 그 라마스와미가 이제 그 직전 조사 때는 동률이었는데 네. 이번에 토론회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디센티스는 2%가 올라서 12%, 2%포인트. 그다음에 라마스와미는 1%포인트 빠져서 9%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 에머슨 대학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가 아직 확실치 않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첫 토론회를 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누가 이번 토론에서 승자냐 그랬더니 승자 없다.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30%가 넘었고요. 라마스와미가 18%, 디센티스가 16%, 헤일리가 14% 아주 비슷비슷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첫 토론을 이제 참석한 후보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디센티스가 30%로 가장 이제 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라마스와미가 2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에머슨 대학은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불출마할 경우 지금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디센티스하고 라마스와미의 양파전이 될 것
같다고 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쨌든 만약에 안 나온다면 디센티스가 좀 유리한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나온다면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 네. 가상 양자 대결, 조금 트럼프가 46%로 바이든보다 2% 포인트 앞서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3 후보까지 포함을 하면은 트럼프가 더 앞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44%, 바이든이 39%. 그러니까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3 후보 출연이 바이든한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또 AP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저께 이것도 이제 토론, 이거 공화당 첫 토론의 직후인데, 그 응답자의 77%가 바이든이 대통령 재선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한 절반가량이 그렇게 답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나이에 대한 게 상당히 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양자 대결로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앞서는 예,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조사, 여론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기후 얘기를 해볼 텐데 UN 기후 변화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이다. 아이들한테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네.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는데, 이제 툰베리 같은 그 스웨덴 그 이제 20살이 됐죠. 네. 예, 막 그냥 그동안에 뭐 10대 어른들의 때부터. 책임이다. 네. 우리가 살 세상을 당신들이 망쳤다, 막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지난 2년 정도 그 아이들의 그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0여 개국에서 아동 한 16,000명 정도의 의견을 쭉 수렴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뭐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사법적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그런 그 취지를 강조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네. 이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이 남아공 변호사 출신인데, 그 아동 환경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힘이 실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기업하고 정책 위반자들이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툰베리는 그래도 이게 부족하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아동권 보호 그 NGO 쪽에서도 그 뭐 이런 게 진전이긴 한데 좀 더 너무 점진적이다. 더 화끈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부족하다. 또 여기 대해서 또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 조치가 너무 심하다. 현실하고 균형을 맞춰라. 또 이렇게 더 반대 의견도 나온 걸로 그렇게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네. 기후 얘기에 있어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것이 아동 환경권 그렇죠. 을 네.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군요. 마지막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얘기 또 해보면 이탈리아가 이상기후 몸살이 심각하다. 눈이 와선 안 되는 뭐 지역에 때에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상 기후 얘기는 뭐 너무 익숙하신데요. 네. 이탈리아 서북부의 피에몬테주, 여기 이제 피에몬테주 하니까 저는 이제 와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알프스 산악지대인데 세스트리에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네. 2006년에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스키 경기가 치러진 곳이거든요.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8월 말에 눈이 무려 5cm가 왔다는 겁니다. 한여름에 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온 마을이 완전히 그냥 스키장처럼 그 하얗게 변했다는데요. 그리고 또 뭐 근처에서 무슨 뭐 또 그 기후이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산사태 일어나서 막 터널이 막 그냥 붕괴되고 뭐 폭우, 강풍. 그러니까 지금 자우전 8월 말에 이렇게 이탈리아에 눈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뭐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좀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좀 익숙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기후 얘기까지 다양한 국제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